2025년 3분기 기준으로는 서울의 중간소득 가구가 서울의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할 때 소득의 39%를 주담대 원리금 상환에 써야 되거든요. 네. 중장기 평균이 33%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높은 수준이라서, 그리고 지금은 그것보다 더 올랐을 것이기 때문에 네. 버블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흉작이 발생하면 이제 식량의 가치가 천정부지로 치솟죠. 사실은 이제 버블이 꺼지려면 식량이든 부동산이든 공급이 정상화돼야 되는데, 공급이 정상화가 요원하기 때문에 이 버블이 꺼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 버블이 아니라 이렇게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 뉴노멀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빅데이터 전문가이시죠. 삼토시 작가님 모시고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또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그 사이에도 집값이 또 상당히 올랐습니다. 네, 지금은 뭐 풍선 효과가 굉장히 크게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 부분이 또 지금 공급 감소가 앞으로 일어날 것을 모든 시장 참여자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선제적인 행동으로 나서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작년에 뭐 15대 책 나오고 나서는 살짝 뭐 좀 주춤한다 뭐 이런 얘기들 나왔는데 지금은 뭐 연초인데 아주 뭐 그냥 난리가 나 있다라는 수준인데, 최근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서울 집값은 수치상으로는 버블인데 이 버블 상태가 뉴노멀이 되고 있다. 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버블 수준을 볼 때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주로 보는데, 네. 2025년 3분기 기준으로는 서울의 중간소득 가구가 서울의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할 때 소득의 39%를 주담대 원리금 상환에 써야 되거든요. 네. 중장기 평균이 33%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높은 수준이라서, 그리고 지금은 그것보다 더 올랐을 것이기 때문에 네. 버블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버블이 이제 언제 꺼지냐가 문제지만,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흉작이 발생하면 이제 식량의 가치가 천정부지로 치솟죠. 식량도, 주택도 식량처럼 필수제인데, 마찬가지로 주택 공급이 부족하면 이제 주택 가치도 이제 오르게 마련인데, 이거를 버블이 발생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이제 버블이 꺼지려면 식량이든 부동산이든 공급이 정상화돼야 되는데, 공급이 정상화가 요원하기 때문에 이 버블이 꺼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 버블이 아니라 이렇게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 뉴노멀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같이 공급이 잘 됐다면은 지금은 네. 버블이기 때문에 뭐 다시 좀 하락 국면으로 갈 수도 있지만, 네. 지금은 이제 공급이 없는 말 그대로 흉작이니까, 네. 그러면은 뭐 구황작물이 나오든 뭐라도 안 나오면 네. 계속 이 가격으로 간다. 근데 지금은 공급은 안 좋잖아요. 상황이 안 좋잖아요. 앞으로도 당분간 나아질 기미가 아직 안 보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더 악화될 소지, 예를 들면 뭐 필요한 부분이지만 안전관리 강화 때문에 공기가 추가로 연장되고, 또 환율이 높으니까 이제 자재비가 상승해서 공사비가 또 오르고, 그러면 분양가를 또 올려야 되고, 네. 여러모로 봤을 때는 공급이 나아질 상황은 지금 아직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이러한 버블이 꺼지는 상황도 아직 보여지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제 지금 그 여론에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한 부분은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제 앞으로 더 갈 거기 때문에 지금 사라라는 파트가 있고, 아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버블이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 지나서 이제 공급 해소되면 그때는 다시 또 내려갈 건데 한 3, 4년만 참아라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다만 그 3, 4년이 너무 긴 시간이라고 너무 보이기 길어서. 때문에 그걸 기다리는 건 좀 지금 상황에서, 특히 또 유동성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기간을 기다리는 건 기회 손실이 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다려 봐야 지금 가격보다 높을 수도 있다. 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버블이라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버블이 더 커지는 경우들도 있는데, 네. 뭐 예를 들어 뭐 미국장도 뭐 버블 구간이라고 하는데 뭐 계속 올라가는 것처럼, 네. 반대로 지금 현 상태로 보면은 이 버블은 이제 터지는 것보다는 커지는 구간으로 가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유지되거나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간 같고, 이걸 꺼지려면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이거를 특히 수도권 부동산을 꺼뜨린 건 다 1기, 2기 신도시 입주였거든요. 네. 그때 이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중장기 조정장에 빠졌었는데, 그걸 감안하면 사실은 3기 신도시가 언제 입주하냐가 이제 관건인데, 현재로서는 유의미한 착공이 보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버블이 꺼지려면 한참 멀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이게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이 버블도 시간이 지나면 버블이 아니게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네. 물가가 올라가고 통화량이 늘어나고 하면은 이제 가계부채 비율이 내려가듯이, 네네. 부채를 갚은 건 아닌데 GDP가 늘어나서 비율 내려가는 것처럼 이것도 네. 시간이 지나면은 버블이 또 이렇게 안정세가 되고 뭐 이런 개념인가요? 뭐 그런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또 어쨌든 2026년이 2025년보다 경제 성장률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특정 업종이긴 하지만 반도체 업종 호황 때문에 굉장히 좀 고액 연봉자가 늘어나는 그러한 효과도 좀 무시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말 나와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오늘도 지금 하이닉스, 삼성전자 거의 막 4% 가까이 올랐거든요. 오늘 지금 녹화 시점으로 네. 그 코스피가 5천을 돌파했다고 오늘도 5천 넘었습니다. 하는 상황이고, 그러한 유동성 장세가 이제 정부발 유동성도 있지만 민간발 유동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클 것 같고, 특히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이닉스,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이 실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분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어디냐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통근 거리상 수도권 동남권에 많이 살고 계실 것으로 그렇죠. 보여지고, 그러한 분들이 수억의 이제 성과급을 2, 3년에 걸쳐서 받게 되면 아무래도 그쪽 지역의 부동산도 또 다른 유동성이 좀 공급받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그분들이 뭐 집은 안 사더라도 뭐 전월세라도 사실 텐데, 돈이 생기면 원래 좀 더 좋은 집으로 가든지 뭐 이런 성향을 보이잖아요. 차도 좀 바꾸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아무래도 그 지역에서 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뭐 제가 듣기로는 이제 하이닉스 블라인드 앱에서도 뭐 다들 으쌰으쌰하면서 뭐 부동산 사야지 뭐 그런 글도 여러 개 있다 그러고, 네. 아무래도 돈이 많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이 그 지역 해당 지역에 좀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몇 달 전에 코스피 4천 넘어가지고 버블이다 뭐 이런 얘기했는데 이제는 5천이에요. 그럼 네. 그때 그냥 대충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놓으셨으면 벌써 지금 대부분 한 그렇죠. 1.5배는 벌었을 겁니다. 맞습니다. 네, 물론 이제 거기에 돈을 얼마 넣은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못해도 뭐 몇 천에서 몇 억 단위를 버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렇죠. 이미 그런 걸로도 버르고. 또 거기다 또 뭐 이렇게 상여도 나오고. 네. 근데 또 한켠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뭐 그런 분들이 뭐 얼마나 많냐. 사실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은 뭐 경제가 되게 안 좋고 지금 특히 이제 자영업자분들도 힘들다고 하는데, 소위 말하는 이제 누가 집을 사주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 반도체 부문이 특정 업종이긴 하지만 그 임직원 수가 또 만만치가 않거든요. 하이닉스가 33,000명이고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도 7만 명이 넘기 때문에 합치면 10만 명이 넘는 분들이 굉장히 고액의 성과금을 받게 되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좀 무시하기 힘든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긴 또 2차 그 협력사들까지 뭐 다 그렇죠. 합치면은 네. 사실 뭐 한 10수만 명 뭐 되는 거니까, 그분들이 지금 어쨌든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민간발 유동성이 또 있을 것이다. 네. 그러면은 지금 26년 1월이기 때문에 올 한 해는 그러면 전반적인 좀 상승세로 봐야 될까? 통계로 봤을 때. 현재는 뭐 그렇죠. 일단 말씀드린 뭐 정부가 올해 720조에 달하는 슈퍼 예산을 이제 편성했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뭐 특정 업종이긴 하지만 민간발 유동성 확대도 예상이 되는 데다가 공급도 감소하는 구간, 어떻게 보면 공급이 급감하는 구간이 올해부터이기 때문에 어떤 재화의 가치더라도 수요가 늘고 공급이 감소하는 재화의 가치 오를 수밖에 없는데, 그게 지금 부동산에 해당이 되는 얘기고, 부인원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식으로 인해서 차익도 상당한 부분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감안이 되면은 공급이 줄고 수요가 늘어나는 현재 26년이 부동산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이제 올해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지방 광역시들이 좀 용트림 치는 그러한 해가 되지 않을까. 물론 울산은 뭐 24년 하반기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부산이나 대구의 상급지들도 이미 작년부터 움직이기 시작했고, 지방은 특히 수급이 중요한데 지방이 공급 감소폭이 더 크거든요, 수도권보다. 근데 지방은 자체적인 힘으로 이제 상승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원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방 광역시들도 좀 상승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수도권에도 사실 이제 지금 여론이 이렇게 막 갈리는 이유가 우리 동네는 하나도 안 올랐다 이런 얘기 하는 곳도 여전히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런 곳들도 오를까요? 지금 사실은 이제 풍선 효과가 강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뭐 예를 들면 작년 2025년에는 뭐 강남 3구, 뭐 용산구 뭐 이런 최상급지가 올랐다면 그 이후 계속 퍼져 나가고 있고, 지금 전국 1위 상승률이 뭐 수지다 뭐 이런 식으로 해당 가격대가 지금 강하게 상승 탄력을 받고 있듯이 지금 유동성이 어차피 확대되고 있고 계속 이제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정부가 제 생각에는 지방선거 이후에 세금을 건드릴 것 같거든요. 보유세를 강화를 건드릴 것 같고, 뭐 최근에 김영범 정책시장 또 보유세도 이제 누진율을 높이는 거를 검토해야 될 것 같다는 것은 이제 고가 주택을 건드리겠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고가 주택에 대해 지금까지 고가 주택이 많이 올랐지만 그 다음 급지로의 풍선 효과가 그런 세금 전망까지 감안하면 계속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뭐 말씀하신 김에 지금 그렇게 고가 주택들의 이제 1주택자들의 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좀 낮춘다든지, 아니면 뭐 보유세를 인상한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인다고 보세요? 일단은 저는 이제 현재의 현상,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부추긴 요인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다주택자 규제 강화고 또 하나는 이게 1주택자를 상대적으로 좀 우대해줬다라고 보여지는데, 개인적으로는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은 좀 지금 낮아 보이고요. 1주택자 우대 정책을 좀 많이 폐지하거나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좀 이렇게 만들어온 양대 날개 중에 하나가 약간 힘을 약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똘똘한 한 채가 조금
특히 초고가에 대해서는 특히 좀 타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죠. 최근에 50억 이상 주택에 대해서 뭐는 좀 세게 매겨야 되는 게 아니냐는 50억 보유세 이야기가 있다. 물론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라는 선은 그었지만 그런 말 언급한 것 자체가 약간 이제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좀 건드릴 가능성이 있다는 걸 시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상승을 주도해온 초고가 주택 또는 최상급지는 다소 이제 상승폭이 좀 완화되거나 축소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50억 넘는 소위 말하는 강남, 반포, 한남동에 있는 그런 어찌 보면 지금 가장 수혜를 받았던 네. 그 곳들도 어쨌든 버블 구간으로 보시는 거죠. 네, 왜냐하면 네. 최근 5년간 전국 최상위 소득 상위 10%의 계층의 소득이 연평균 3.3%가 늘었거든요. 네. 근데 서울 아파트 상위 20%는 연평균 9%가 올랐어요. 최상위 소득 계층의 소득 상승분의 3배를 이제 서울 아파트 상위 20%가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사실은 초고가 아파트, 고가 아파트는 좀 버블 구간에 진입한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거기다가 만약에 보유세나 아니면 지금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예를 들어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지금 80%인데 50% 이하로 낮춘다든지 네. 아니면 거주 안 하면은 보유로는 안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런 게 나온다면은 좀 그 버블이라는 건 어찌 보면 뭐가 이렇게 탁 터트리면 네. 확 빠질 수도 있는 거니까 초고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보세요? 좀 그런 버블을 건드릴 여소는 있는데 저는 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공제 수준을 축소를 하면 저는 매물이 이제 갈아타기가 안 되기 때문에 매물이 물론 매수세도 줄지만 매물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건드리는 건 오히려 고가 주택을 그 밑에서 떠받쳐주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분들은 팔고 더 갈 데도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버틸 수밖에 없는 거고. 버티기로 들어가지 않을까. 네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버티게 하기 힘들게 하려고 아마 보유세도 좀 고액이면 더 이렇게 누진세로 늘리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네, 사실 그 수준이 굉장히 높으면 버틸 수 있겠지만 그 수준이 굉장히 높이기가 가능할 것이니까. 왜냐하면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일단 세제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얘기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은 지방선거 이후에도 2년 뒤에 총선도 있고 그런 걸 감안하면 이제 급격한 보유세 증세는 좀 택하기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급매물들이 몇 개 나오고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매물이 완전 잠기는 네. 과거와 같은 비슷한 모습으로도 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럼 전반적으로 지금 서울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 수도권의 좀 대도시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방으로 갈 만한 어떤 요인은 보이지 않나요, 지금? 하방으로 갈 만한 건 사실은 횡보라도. 제가 가장 생각되는 건 사실은 첫 번째는 금리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고채 3년물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금리에도 이제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 금리 기준금리도 낮아지기 어려운 게 경제 성장률도 작년보다 올해가 높을 것이 예상이 되고 네. 또 정부가 확대 재정을 하고 있고 또 환율이 높아서 물가 상승 압박이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낮추는 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올 한 해 시중금리가 생각보다 특히 상반기는 높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 만기 물량인데 원래 2026년에 주택임대 사업자 만기 물량이 많을 예정이었는데 서울 아파트만 24,000호가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 만기 되는 게 24,000호 물량의 상당수가 이제 매물이 출회되면 상당한 부담이 될 예정이었는데 문제는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버리면서 주택임대 사업자분들이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도 주택을 매도하기 어렵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세입자분들이 주임사 의무 기간이 끝난 이후에 세입자분들이 이제 계약갱 신청권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세입자분들이 계속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토호제니까 이제 실거주 수요밖에 매수가 안 되니까 매수세가 들어오기 어려워서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매물이 안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토호제 때문에 주택임대 사업자 만기 물량이 하방의 요인이었는데 아니게 되었다고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좀 많이 오른 가격도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가율 역대 최저 수준 내려왔고 또 하나는 이제 특이한 게 그 전세가 하위 20% 대비 상위 20% 배율이 별로 안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네. 전세가는 양극화가 별로 심화되지 않았는데 매매가는 하위 20% 대비 상위 20% 매매가 비율이 급등을 했습니다. 전세가는 양극화가 심화가 안 되는데 매매가는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건 좀 급지가 높을수록 전세가 대비 매매가의 버블은 좀 커졌다. 이런 부분이 상승폭을 약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전세는 그렇게 벌어지지 않았는데 매매만 그렇게 벌어졌다는 거는 전세 수요가 매매로 갔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런 것도 있지만 약간 아무래도 전세가는 사용 가치, 매매가는 투자 가치가 반영되었다고 본다면 네. 투자자들이 좀 많이 들어온 부분이 좀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굳이 집을 안 사도 되는데 네네. 막 올라가니까 막 분위기가 막 저러니까 미리 좀 사놓겠다 네. 하는 어떤 그런 선제적 매수세도
얘기도 있었다. 네. 반대로 말하면 그게 똘똘한 한 채 정책이 계속 되니까 맞습니다. 점점 또 이렇게 벌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정부의 규제 시장이 그렇게 대응한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부에서도 약간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도 시각이 좀 바뀌었고 특히 고가 1주택에 대해서는 좀 규제를 시사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하나의 변화점 또는 상승폭을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주식이 많이 오르면 결국에 부동산으로 온다. 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 다들 공감은 하시겠지만 지금 주식하는 분들의 상당수는 주식으로 돈 벌어서 집 살려고 주식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게 실제로 이제 작동을 할 거로 보십니까? 어쨌든 지금 코스피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돈을 안 빼시는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보세요? 올 한 해 좀 그런 돈의 이동이 있을까? 결국은 사실은 의식주의 주가 주식이 아니라 사는 주거지 주이기 때문에 네. 종착지는 자금의 종착지는 부동산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주식으로 돈 번 분들 이유가 뭐 잘 좋은 곳 살고 좋은 거 먹고 싶고 뭐 그런 것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그 자금의 종착지가 부동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 친구도 좀 주식을 좀 꽤 굴리는데 네. 그냥 회사원이거든요. 근데 네. 이제 한 3억 정도 벌었다는 거예요. 회사원이 3억 버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1년 네, 만에. 네. 그래서 뭐 할 거냐? 그랬더니 이제 자기 이제 이번에 전세 8월에 만기되는데 집 산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여행 한번 가고. 네네, 여행 한번 가고 이제 집 산다고. 네. 그러니까 이게 모르긴 몰라도 다들 이제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네. 제가 걱정되는 건 뭐냐면 전세가 만기될 때 네. 뭐 그전에는 사실 뭐 주식을 열심히 하시겠지만 전세가 만기됐을 때 전세가 막 한 1, 2억 이상 올라버리고 뭐 네. 집값도 올라버리면 그때 집을 안 산다 이게 쉽지는 않거든요. 주식 팔아서 전세금에 넣는다는 좀 저는 이게 잘 와닿진 않는데 아마 매수세로 갑자기 확 전환되지 않을까. 매수세로 전환될 가능성은 전 높다고 생각하는 게 어쨌든 정보가 너무 많이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공급이 계속 줄어들 것이라는 건 대부분의 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안 사고 있다가 나중에 더 비싼 가격에 살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력이 된다면 충분히 살 수 있는 매수세로 전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연초인데도 약간 좀 뜨거운데 네. 이게 더 강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매수세가 지금이 거의 뭐 피크치인 건지 아니면은 뭐 이게 더 강해질 수도 있을까요? 특정 회사의 길을 이제 자꾸 얘기해서 좀 그런데 사실 하이닉스 같은 경우 봐도 올해 1월에 나오는 25년 성과급이 평균 1억 4천원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27년 1월이죠. 27년 1월에 나오는 26년 성과급은 그거의 2배 정도 되는 뭐 3억이 육박한다고 하고 그 28년 1월에 나오는 27년 성과급도 그 이상이 될 거라는 예상이 팽배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3년 동안 한 5, 6억 생기는 거예요? 제가 아는 건 평균 8억이라고 들었어요. 평균 8억 정도. 물론 3억. 세전이긴 하지만 네. 8억이지만 부부면 16억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평균이기 때문에 직급이 높으면 더 네, 많은 금액을 받는 그러겠죠.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감안되면 사실은 뭐 상고하저가 아니라 뭐 상고하고 이렇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사실은 금리가 국고채 금리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올해 4월에 세계 국채 지수로 우리나라가 편입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올해 4월에 편입되면 그때부터 단계적으로 560억 달러, 약 75조 원의 외화가 이제 유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고채 금리가 상승이 멈추고 이제 국고채 금리가 안정화되고 그렇게 그 부분이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로 이제 점차 이제 내려가겠죠. 이전될 수 있거든요. 그럼 주담대 금리도 하반기에 좀 더 상황이 좋아질 시장의 우호적인 방향으로 좀 하향 안정화된다고 하면 유동성이 돈이 더 풀리고 금리까지 내려간다면 이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오히려 좀 더 여건이 상승 여건이 더 마련될 수 있는 상황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도 한 몇 달 지나면 환율이 조금 안정될 거다. 네. 말하는 게 아마 그런 거겠죠. 그런 부분도 감안하는 네. 게 아닐까 싶습니다.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되면서 이제 외환이 어쨌든 무조건 의무적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네, 네. 그런 것들 보면 전반적으로 국내에 어쨌든 자금이 더 늘어나는 구조니까 올 한 해는 좀 상승 쪽에 베팅을 하는 게 맞겠네요. 네. 어쨌든.